시어머니는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며 이혼을 강요했습니다. 5년 후 저는 전 남편의 직장 상사가 되었고 사랑스러운 쌍둥이 남매까지 얻었죠. 그러자 전 시어머니는 미쳐서 제 아이들을 납치하려 했고 저는 그들을 경찰에 신고해온 가족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제 이름은 지은입니다. 준영 씨와 결혼한 지 딱 3년이 되었죠. 이 3년 동안의 삶은 마치 모래가 섞인 죽 같았습니다. 삼키지도 뱉어내지도 못하는 끔찍한 시간이었죠. 이 모든 것은 제가 이 시집안에 아이를 안겨주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매일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막 죽을 끓여올리자 시어머니 순자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식탁 의자에 털썩 앉더니 저를 노려보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네 그 뱃속은 왜 그리 속을 썩이니? 옆집 소영이는 결혼한 지 반년 만에 배가 불러왔다는데 너는 3년이나 됐는데도 아무 소식조차 없구나. 손에 쥐고 있던 칼이 떨려 손가락을 베일 뻔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랑 준영 씨랑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아봤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둘 다 몸에 아무 문제 없대요. 인연이 아직 안 닿은 거니까 좀 더 기다려보래요. 순자 씨가 쿵 하고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죽 그릇까지 흔들렸죠. 언제까지 기다려. 내가 올해 벌써 56인데 손주를 봐야 할 거 아니니. 네가 계속 아이를 못 가지면 우리 이 시집안돼 가 끊긴단 말이야. 네가 그 책임을 질 수 있겠어? 저는 입술을 깨물고 더 이상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3년 내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해서 눈물만 흘리다가 나중에는 무감각해졌죠. 이제는 익숙해질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하다고 해서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다 끊긴다, 속을 썩인다 같은 말을 들을 때마다 여전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 남편 준영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에 눈을 비비는 걸 보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잠이 깬 모양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을 보자마자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저를 향해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준영아, 네 마누라 좀 봐라. 3년 내내 알 하나 못 낳는구나. 우리 이씨 집안은 왜 이런 알 못 낳는 암탉을 며느리로 들였을까? 준영 씨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의사 선생님도 둘 다 몸에 문제 없고 시간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순자 씨는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내가 보기엔 저 여자한테 문제 있어. 젊었을 때 몸 함부로 굴려서 망가뜨린 거 아니야. 준영아, 저 여자랑 이혼하고 아이 낳을 수 있는 여자 다시 찾아라. 안 그러면 우리 이 시집안은 정말로 끝장이야. 저는 고개를 번쩍 들어 준영 씨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간절한 애원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자유연애로 만났고 처음에는 평생 저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어머니의 간여 앞에서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다시 저를 향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네가 알아서 해라. 먼저 준영이랑 이혼을. 이씨 집안 며느리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아이도 못 낳는 게 이씨 집안 며느리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네가 먼저 이혼하면 보상이라도 좀 챙겨줄 수 있지만 우리가 널 억지로 쫓아내면 넌 아무것도 못 받을 줄 알아.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앞치마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찔렸습니다. 순자 씨의 날카로운 얼굴을 바라보고 내내 침묵하는 준영 씨를 바라보며 제 마음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제가 아이를 임신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이녀,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 이혼은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저희에게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여전히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영 씨와 저에게는 아직 감정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안 돼. 순자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결정을 내려야 해. 준영아, 너는 네 엄마를 선택할 거니
아니면 이 알 못 낳는 마누라를 선택할 거니? 순자 씨는 말하면서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어렵게 키웠는데 다 네가 를를 잊게 하려고 한 거야. 그런데 지금은 이딴 마누라를 들여서 내가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니? 준영 씨는 엄마의 울음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을 때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지만 결국 입을 열고 말했습니다. 지은아, 우리 잠시 떨어져 지내면서 엄마도 좀 진정시키자. 잠시 떨어져 지내자. 이 말은 완화책처럼 들렸지만 저는 이것이 이혼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눈앞의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저를 지켜주겠다고 말했던 그 남자가 지금은 엄마의 간유 앞에서 저를 포기하기로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아내고 말했습니다. 준영 씨, 전명할 필요 없어요. 이혼 동의할게요. 순자 씨는 제가 이혼에 동의한다는 말에 즉시 울음을 멈추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지. 그래야지. 모두에게 좋은 거야. 저는 그 모자를 더 이상 쳐다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3년의 결혼 생활 끝에 남은 것은 여행용 가방 하나와 산산조각 난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제가 이 씨 집안과 더 이상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침실에서 짐을 정리했습니다. 여행용 가방은 금세 가득 찼습니다. 사실 값 나가는 물건은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결혼 전에 제가 직접 샀던 옷가지와 생활용품이었고 준영 씨와 연애할 때 그가 제게 주었던 작은 선물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선물들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이를 악물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한때 아름다웠던 추억들을 그렇게 버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짐 정리를 마치고 여행용 가방을 끌고 침실을 나왔습니다. 순자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오자 고개도 돌리지 않고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짐 다 쌌으면 얼른 가. 여기서 걸리적거리지 말고. 준영 씨는 옆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지만 결국 입을 열고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혼 합의서는 내가 다 작성해뒀어. 한 번 보고 문제 없으면 서면해. 그가 건넨 종이를 받아보니 자유로운 이혼, 재산 분할 조언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 항목에는 읍내에 있는 집은 이준영 소유, 집안 예금 5천만 원은 지은에게 분할, 기타 재산은 이준영 소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혼 합의서를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 집은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함께 돈을 모아 계약금을 냈고 결혼 후에도 함께 대출금을 갚아왔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혼자만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안 예금은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제 월급은 매달 그에게 다 주었으니 적어도 1억 원 이상은 되었을 텐데 그는 고작 2천만 원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준영 씨,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 집은 우리가 함께 샀고 대출금도 함께 갚았는데 왜 당신 혼자 소유하는 거죠? 그리고 예금은 집에 분명히 1억 원이 넘게 있는데 왜 5천만 원만 적었어요? 순자 씨는 제 말을 듣자마자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너무 욕심 부리지 마. 이 집은 준영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준영이 것이고 예금은 우리 씨 집안 돈이야. 2천만 원 준 것도 감지덕지인데 뭘 더 바라는 거야. 저는 순자 씨를 무시하고 준영 씨만 바라봤습니다. 그의 설명을 기다렸죠. 준영 씨는 제 시선을 피하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 집은 엄마도 돈을 보태셨고 나도 나중에 재혼해야 하는데 살 곳이 없으면 안 되잖아. 예금은 최근 집안 살림의 돈이 많이 들어가서 별로 안 남았어. 2천만 원이라도 일단 받아도 나중에 힘들면 나한테 찾아와. 찾아와요?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이준영 씨, 제가 당신을 다시 찾아갈 것 같아요. 지난 3년 동안 제가 이 집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당신은 모르나요? 매일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하고 월급 첨부를 바쳤는데 결국 고작 2천만 원짜리 인생이었다는 건가요? 준영 씨는 제 말에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억지로 버티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네가 억울한 건 알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엄마가, 그리고 당신 엄마도.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준영 씨, 당신은 자기 주관도 없나요? 처음에는 평생 저를 지켜주겠다고 말해놓고 이제는 엄마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저와 이혼하고 심지어 재산까지 속여서 저를 속이려 하다니. 정말 실망스럽네요. 순자 씨는 제가 준영 씨와 다투는 것을 보고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지은아, 여기서 헛소리하지 마. 순순히 서명하고 2천만 원 받아서 가든지 아니면 한 푼도 못 받고 가든지 둘 중 하나야. 우리 시 집안은 네가 시끄럽게 구는 거 안 무서워. 저는 눈앞에 이 모자를 보며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애정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과 계속 다투어봤자 아무 소용없고 저만 더 비참해질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이혼 합의서에 제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2천만 원 안 받을게요. 이 집도 당신과 다투지 않을 거예요. 이준영 씨, 오늘부터 우리 관계는 끝이에요. 더 이상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말을 마치고 저는 여행용 가방을 끌고 문 밖으로 향했습니다. 준영 씨가 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지은아, 돈은 그래도 받아가. 안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살려고? 저는 뒤돌아보지도 발걸음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흔들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어떤 식으로든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 한 푼의 돈으로도요. 이시 집안 대문을 나서자 바깥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길가에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은 막막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친정은 시골이었고 부모님은 보수적이셨습니다. 제가 이혼했다는 것을 알면 분명 많이 슬퍼하실 것이고 동네 사람들 입방아에도 오르내릴 것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시내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전에 시내에서 대학을 다녔고 몇몇 친구들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시내에서 일자리를 찾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여행용 가방을 끌고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10분쯤 기다리자 시내로 가는 버스가 왔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이준영, 순자씨, 두고 보세요. 저는 반드시 잘 살 거예요. 당신들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 거예요. 버스는 덜컹거리며 달렸습니다. 2시간쯤 지나 드디어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번화한 거리를 바라보며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저는 우선 작은 여관에 묵고 인터넷으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 전공은 회계였고 회계 자격증도 있었으니 일자리를 찾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저는 매일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7, 8군데 회사의 면접을 보고 나서야 드디어 한 작은 무역 회사에서 저를 채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이고 월급은 4영역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월급이 높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미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이것이 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첫걸음이었으니까요. 회사 근처에 작은 월세를 얻었습니다. 비록 1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사하던 날 텅 빈 방을 보면서도 제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반드시 이겨낼 것이고 남들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낼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일부러 회사에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회사는 오피스텔 1호층에 있었고 면적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대략 20명 정도의 직원들이 각자 자리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고
분위기는 비교적 편안했습니다. 저를 담당한 사람은 재무부의 유진 대리님이었습니다. 35살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인상이 매우 온화해 보였습니다. 유진 대리님은 저를 제 자리로 안내하며 서류 뭉치를 건네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새로 오셨으니 먼저 회사 재무 규정과 이전 장부를 익히세요.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물어보고요. 저는 서둘러 서류를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며칠 동안 저는 매일 서류를 들여다보고 장부를 정리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적어두었다가 유진 대리님이 한가할 때 물어봤습니다. 유진 대리님은 정말 친절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많은 질문을 해도 끈기 있게 설명해 주셨고 회계 업무 경험도 공유해 주셨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유진 대리님은 저에게 간단한 장부 정리 업무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간단한 업무였지만 저는 매우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 내역을 몇 번씩 확인하며 혹시라도 실수가 있을까봐 조심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영수증을 확인하다가 금액이 맞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억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몇 번을 다시 계산해도 맞지 않아 결국 유진 대리님을 찾아갔습니다. 유진 대리님은 영수증과 증빙 서류를 받아 자세히 살펴보더니 그중 한 영수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영수증 금액은 1억만 원인데 영수증에는 1,4억만 원인데 영수증에는 1,4억만 원이라고 써요. 아마 영수증에 적힌 수중에 적힌 숫자는 사람이 잘못 기재한 것 같아요. 모든 증빙 서류, 모든 영수증을 놓치지 않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쉽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앞으로는 더 주의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영수증을 제출했던 동료에게 돌려주며 다시 작성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더 세심하게 일했고 다시는 비슷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업무가 특별히 많지는 않았지만 월말이 되면 여전히 매우 바빴습니다. 처음으로 월말 결산을 경험했을 때 저는 물 마실 시간도 없이 바빴습니다. 매일 밤 8시, 9시까지 야근해야 했죠. 가끔 야근이 늦어지면 오피스텔 안의 사람들은 거의 다 퇴근하고 저희 재무부 몇 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야근을 마치고 나오니 거의 10시였습니다. 오피스텔을 나서는데 밖에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가져오지 않아 저는 문 앞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초조해하고 있을 때 유진 대리님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그녀가 창문을 내리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지은 씨, 우산 없죠? 제가 태워다 줄게요.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대리님. 비가 좀 잦아들면 걸어갈게요. 유진 대리님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가는 길이에요. 타세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차문을 열고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가는 길에 유진 대리님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제가 보니 요즘 일 정말 열심히 하고 빨리 배우는 것 같아요. 회계사로서 아주 좋은 제목이에요. 열심히 하면 분명 발전할 거예요.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더 열심히 할게요. 유진 대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혼자 시내에서 일하는데 가족들은 걱정 안 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나지게 말했습니다. 저 이혼했어요. 친정은 시골이라 제가 시내에서 일하는 거 말씀 안 드렸어요. 걱정하실까 봐요. 유진 대리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힘들었겠네요. 하지만 괜찮아요. 스스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언니한테 말했습니다.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도울게요. 제 눈가가 뜨거워져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혼 후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그때부터 저와 유진 대리님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업무적인 사제 관계를 넘어 생활 속의 친구가 되었죠. 그녀는 가끔 저를 집에 초대해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녀의 남편과 아이들도 모두 친절해서 저는 오랜만에 가정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반년쯤 일했을 때 재무부의 한 동료가 집안 사정으로 퇴사했습니다. 임원 회의에서 남은 직원들 중에서 한 명을 재무 담당 주임 보좌로 승진시켜 주임의 일상 업무를 돕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저는 흥분되면서도 긴장했습니다. 이것이 저 자신을 발전시킬 좋은 기회라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제 능력이 부족할까봐 걱정되었죠. 유진 대리님은 제 마음을 알아채고 저를 격려했습니다. 지혜 씨, 그동안 지혜 씨의 활약은 모두가 알고 있어요. 능력은 분명 문제 없을 거예요. 대담하게 도전해봐요. 분명 잘 될 거예요. 분명 잘 될 거예요. 유진 대리님의 격려에 힘입어 저는 용기를 내어 임원과 제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임원도 제 업무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고려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임원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를 재무 담당 주임 보좌로 임명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기뻐서 펄쩍 뛸 뻔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혼 후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어낸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임 보좌가 된 후 제 업무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기존의 장부 정리 업무뿐만 아니라 주임을 도와 보고서를 처리하고 다른 부서와 업무 조율도 해야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저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제 능력도 조금씩 향상되고 있었으니까요. 한 번은 회사가 대형 고객과 협력하게 되어 상세한 재무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주임은 저에게 보고서 정리를 맡겼습니다. 저는 밤샘 야근을 2번이나 하면서 보고서의 데이터 분석 자료도 추가하여 임원들이 회사의 재무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임원들이 회사의 재무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임원은 보고서를 본 후 저를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세요. 회사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임원의 인정을 받자 저는 더욱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노력해서 시내에서 자리를 잡고 제 가치를 실현하여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저를 다시 보게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재무 담당 주임 보좌로서의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새 반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 반년 동안 저는 주임님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보고서 분석부터 예산 편성, 그리고 협력사와의 재무 업무 조율까지 모든 업무를 점점 더 능숙하게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임원은 제 성과에 매우 만족하며 특별히 월급을 1억만 원 인상해 주어 거침만 원이 되었습니다. 월급이 오르고 업무도 점점 더 순조로워지자 저는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더 큰 월세를 구할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살던 월세는 10평 남짓이라 침대와 옷장을 넣으면 몸 돌릴 틈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며칠이라도 머물게 하려면 머물 곳조차 없었으니까요. 제가 이사를 계획하고 있을 때 제 몸에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메스껍고 토할 것 같았고 무엇을 먹어도 입맛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항상 피곤하고 출근했어도 수시로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최근 야근이 많아서 피곤한 줄 알고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는 화장실에서 거의 반나절을 토하며 노란 위에까지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유진 대리님은 제 창백한 얼굴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 씨, 요즘 왜 그래요? 얼굴색이 너무 안 좋은데 어디 아픈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계속 토하고 힘이 없어요. 유진 대리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증상이 임신 같네요. 마지막 생리는 언제였어요? 저는 잠시 멍해졌다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벌써 2달 가까이 생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에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임신이라니? 준영 씨와 이혼한 지 벌써 1년 가까이 되었고 결혼 3년 동안 아이를 못 가졌는데 어떻게 이혼 후에 갑자기 임신을 한단 말인가? 유진 대리님은
놀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혼자 추측하지 말고 얼른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봐요. 정말 임신이라면 일찍 결정하는 게 좋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검사 결과가 임신이 아니기를 바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은근히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었으니까요. 정말 아이를 가질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인연일 것입니다. 오후에 저는 주임에게 휴가를 내고 근처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접수 후 대기실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임신이 아니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작은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결국 결혼 3년 동안 아이를 간절히 바랐었으니까요. 만약 정말 아이를 가질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인연일 것입니다. 30분쯤 기다리자 드디어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자 의사 선생님은 서류를 보더니 웃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하셨네요. 벌써 8주 가까이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자 제 머릿속은 멍해졌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말 임신이라니. 이 아이는 준영 씨의 아이였습니다. 결국 이혼 후 다른 남자와 접촉한 적이 없었으니, 그의 아이가 아니라면 다른 누구의 아이일 리 없었으니, 병원에서 나와 검사 결과지를 들고 목적 없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마음속은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했습니다. 이 아이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사는 여자였고 시내에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만약 이 아이를 낳는다면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될까? 일도 해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하니 분명 매우 힘들 것입니다. 게다가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없는데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을까? 하지만 초음파 사진 속의 작고 작은 아기 집을 생각하니 제 몸의 일부인 그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3년 동안 저는 줄곧 아이를 갖기를 바랐는데 이제 아이가 찾아왔는데 어떻게 제가 잔인하게 아이를 지을 수 있을까? 저는 길가의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쪽은 현실의 압박, 다른 한쪽은 모성 본능.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갈등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대한 목소리가 평범하게 들리도록 노력했습니다. 엄마는 전화로 제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일은 바쁘지 않은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집 옥수수가 익었다며 시간이 되면 좀 가져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말에 제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제가 임신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연세도 많으시고 몸도 좋지 않으신데 제가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을 알면 분명 마음 아파 잠 못 드실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아이를 낳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이 아이를 낳아 잘 키울 것입니다. 이미 한 번 엄마가 될 기회를 놓쳤으니 두 번째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지금 일도 하고 있으니 월급이 높지는 않지만 아껴 쓰면 저와 아이를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결심을 하고 나니 마음이 오히려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근처 마트에 가서 임산부에게 필요한 영양제, 우, 계란, 엽산제 같은 것을 샀습니다. 월세방으로 돌아와 검사 결과지를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고 다시 제 삶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하는 일은 앞당겨야 했고 단순히 더 큰 집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 전질의 산부인과 가까운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다음날 출근해서 저는 주임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주임은 잠시 멍해졌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지은 씨. 걱정 마세요. 앞으로 업무는 제가 좀 더 편한 일로 배정해 줄게요. 너무 힘들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임님. 최대한 업무에 지장 없도록 노력할게요. 유진 대리님은 제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 저보다 더 기뻐했습니다.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정말 잘 됐어요, 지은 씨.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일 있으면 뭐든지 저에게 말해요. 우리 집 아이들은 이미 초등학생이라 아이 키우는 경험은 제가 많아요. 동료들도 모두 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고 어떤 동료는 임신 중 주의사항을 공유해주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원래는 매우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던 길이 갑자기 훨씬 쉬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일 엽산제를 챙겨 먹고 식단 영양에 신경 썼습니다. 시간 내서 공원에 산책도 나갔습니다. 가끔은 여전히 피곤하고 토할 것 같았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 힘이 솟아났습니다. 한 번은 산부인과 검진을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뱃속의 아이가 매우 건강하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초음파 사진으로 보니 쌍둥이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은 저에게 또 한 번의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쌍둥이를 임신했다니 저 혼자서 한꺼번에 두 아이의 엄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왔을 때 햇살이 제 몸에 따뜻하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제 배를 쓰다듬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아가들아, 세상에 온 걸 환영해. 엄마는 반드시 열심히 일해서 너희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줄게. 저는 앞으로의 길에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어렵게 얻은 두 아이를 위해 저는 더 강해지고 더 노력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쌍둥이를 임신한 후 저는 이사를 서둘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보름 가까이 찾아다닌 끝에 드디어 회사와 병원 모두 아까운 아파트 단지에서 방 2개짜리 투룸을 찾았습니다. 월세가 이전보다 훨씬 비쌌지만 방은 넓고 밝았으며 작은 발코니도 있어서 햇볕도 잘 들어 태교에 매우 적합했습니다. 이사하던 날 유진 대리님이 남편과 함께 와서 집 나르는 것을 도와주었고 특별히 저에게 스킨답서스 화분을 사주며 집에 두면 공기를 정화하고 임산부에게 좋다고 했습니다. 주수가 점점 늘어나자 제 배도 점점 더 커졌습니다. 목놀림이 점점 불편해졌고 매일 출퇴근 버스에 오르는 것조차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가끔 겨우 올라타면 누군가 자리를 양보해 주었지만 그래도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허리와 등 통증을 느꼈습니다. 주임은 제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저와 상의했습니다. 지은 씨, 이제 개월 수도 많아졌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죠. 다음 달부터 재택근무하는 건 어때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회사에 한 번 나오면 되고요. 저는 매우 감동하여 서둘러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임님. 회사에 폐해가 되지 않을까요? 주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평소에 그렇게 일 처리가 깔끔한데 재택근무에도 걱정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지은 씨가 몸조리 잘해서요. 재택근무를 시작한 후 저는 더 이상 버스를 타지 않아도 되었고 매일 잠을 더 잘 수 있었으며 집에서 스스로 영양가 있는 음식을 해 먹을 수 있게 되어 생활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유진 대리님은 시간이 날 때마다 저를 찾아와 함께 있어 주었고 그녀가 만든 집밥도 가져다 줬습니다. 아기에게 입힐 작은 스웨터를 뜨개질하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기에게 입힐 작은 스웨터를 입으면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유진 대리님의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혼 후 혼자 외로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임신 7개월이 넘었을 때 제 발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누르면 쑥 들어가는 흔적이 남았고 밤에는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몸을 뒤척이는 것조차 힘들었죠.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다가 실수로 넘어졌습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저는 너무 놀라서 서둘러 유진 대리님에게 전화했습니다. 유진 대리님은 밤늦게 달려와 저와 함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기들은 괜찮다고 말한 후에야 그녀는 안심했습니다. 그 이후로 유진 대리님은 매일 저에게 전화해서 불편한 곳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혼자 집에 있는 건 너무 위험해요. 안 되겠으면 엄마를 모셔와서 한동안 돌봐달라고 하는 게 어때요? 두 분이서 함께 있는 게 훨씬 편할 거예요.
저분이서 함께 있는 게 훨씬 편할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유진 대리님이 말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비록 보수적인 분이셨지만 결국 제 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전화해서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과 이혼한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전화 저편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저를 꾸짖을 줄 알았는데 엄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딸아, 이렇게 큰일을 왜 이제야 말하니? 너 혼자 밖에서 얼마나 힘들었니? 엄마가 내일 당장 가서 너랑 아가를 돌봐줄게. 다음날 엄마는 큰 짐 보따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안에는 엄마가 아기들을 위해 만들어준 작은 이불과 베개, 그리고 집에서 가져온 토종닭 계란과 좁쌀이 들어있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제 손을 잡고 배를 쓰다듬으며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아,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엄마가 너와 아가들을 돌봐줄게. 엄마가 곁에 계시니 제 마음은 더욱 든든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엄마는 저에게 토종닭 계란을 삶아주고 좁쌀죽을 끓여주셨습니다. 점심과 저녁에는 다양한 영양식으로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엄마의 보살핌 덕분에 제 몸은 점점 더 좋아졌고 임신 9개월이 넘었을 때 저는 병원에 가서 산부인과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기들이 이미 만삭이라고 말하며 출산 가방을 준비하고 언제든지 출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엄마는 서둘러 집에 돌아와 미리 준비해둔 출산 가방을 다시 확인하고 아기들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예정일 사흘 전밤, 저는 갑자기 배가 주기적으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서둘러 병원에 전화하고 유진 대리님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 구급차가 왔고 유진 대리님도 달려와 저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분만실에 들어가기 전 저는 너무 긴장해서 유진 대리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유진 대리님, 저 조금 무서워요. 유진 대리님은 제 손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이 낳는 건 다 그래요. 의사 선생님도 지은 씨랑 아기들 모두 건강하다고 했으니 분명 순조롭게 낳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밖에서 기다릴게요. 지은 씨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 사놨어요. 나오면 먹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간호사에게 이끌려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진통은 점점 더 잦아지고 심해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저는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또 한 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자아이는 6kg, 남자아이는 6kg, 남자아이는 8kg, 남자아이는 2kg, 남자아이는 2.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고통, 모든 억울함이 이 순간의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들을 제 곁으로 데려왔습니다. 작고 작은 덩어리들이 눈을 감고 입을 꼼지락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들의 작은 뺨을 만졌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나직이 말했습니다. 아가들아, 세상에 온 걸 환영해. 엄마는 너희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분만실에서 나왔을 때 엄마와 유진 대리님 모두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들은 모두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네가 정말 대단하다. 한 번에 아가 둘을 낳았구나. 유진 대리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어서 봐요. 이 아가들 얼마나 귀여운지. 지은 씨랑 똑같이 생겼네. 병원에서 닷새를 지낸 후 저는 아기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기들 이름을 지을 때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다른 지은이가 늘 웃음꽃 피우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은이라고 지었고 아들은 나중에 책임감 있는 남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준이라고 지었습니다. 앞으로의 나날은 매일 수유하고 기저귀를 갈아주느라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가끔은 잠 잘 시간조차 없었지만 저는 조금도 힘들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기들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저 울기만 하던 아가들이 웃고 뒤집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는 반년 동안 저를 도와 아기들을 돌봐주다가 집안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엄마가 가실 때 특히 걱정하며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가면 너 혼자서 아가 둘을 키울 수 있겠니? 안 되겠으면 베이비시터라도 고용해.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저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지금은 다시 일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근무 시간을 조정해줘서 매일 4시간만 일하면 돼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어요. 그제야 엄마는 안심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엄마가 가신 후 저는 매일 아침 아기들에게 젖을 먹이고 아파트 단지 안에 사는 미숙 아주머니에게 몇 시간 동안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가서 일하고 오후에 다시 아기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힘들었지만 아기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제 일도 점점 더 순조로워지는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이 가치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느새 아기들은 1살이 넘었습니다. 엄마, 엄마 하고 부르기도 하고 비틀거리며 걷기도 했습니다. 매일 퇴근하고 집에 오면 문을 열자마자 아기들이 작은 손을 내밀고 저에게 달려와 엄마, 엄마 하고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고생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두 아가를 위해 계속 노력해서 그들에게 최고의 삶을 제공하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들로 키울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기들이 1살 반이 되었을 때 저는 매일 근무 시간을 다시 정상적인 8시간으로 조정했습니다. 미숙 아주머니는 믿음직한 분이라 매일 제 시간에 아기들에게 밥을 먹이고 아파트 단지 안에서 햇볕을 쬐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점심시간에 잠깐 집에 들러 아기들을 볼 수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때 회사는 마침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재무 분석 부서를 설립하여 대형 고객의 재무 요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주임은 저를 찾아와 이야기했습니다. 지은 씨, 지난 2년 동안 재무 보고서와 데이터 분석에서 정말 뛰어난 성과를 보여줬어요. 새 부서의 책임자가 필요한데, 제가 주임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놀라면서도 기뻤습니다. 책임자는 팀을 이끌어야 하므로 책임이다. 제가 매일 제 시간에 퇴근해서 아이들을 데리러 가야 하는데 업무에 지장이 없을까요? 주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효율적으로 일하는데 일만 잘 처리하면 출퇴근 시간이 유연해도 괜찮아요. 게다가 새 부서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 지은 씨처럼 꼼꼼하고 경험 많은 사람이 이끌어줘야 해요. 주임의 지지에 저는 쇠약했습니다. 새 부서는 처음에는 저를 포함해 3명뿐이었습니다. 저 외에 갓 졸업한 2명의 여직원이 있었죠. 저는 그들을 이끌고 업무 프로세스를 정리하고 데이터 분석 템플릿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발에 땀이 나도록 바빴지만 보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 번은 회사가 대형 계약을 따냈는데 협력사는 사흘 안에 상세한 원가, 계산과 이익 예측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계약은 제품 라인이 많고 데이터가 매우 복잡했습니다. 2명의 여직원은 산더미 같은 보고서를 보며 울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하나씩 원가를 계산한 다음, 최종적으로 하나씩 원가를 계산한 다음, 우리 분업해서 일하면 분명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다음 4일 동안 저는 매일 아침 아기들을 미숙 아주머니에게 맡기고 곧장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점심은 대충 배달 음식으로 때우고 밤에는 9시가 넘도록 야근했습니다. 2명의 여직원도 저와 함께 야근하면서 점차 업무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사흘째 밤, 우리는 드디어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저는 3번이나 꼼꼼하게 확인해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에야 안심하고 협력사에 발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협력사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보고서가 매우 전문적이고 데이터가 명확하며 논리가 엄격하여
협력 제안을 즉시 수락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모는 회사 전체 회의에서 특별히 저희 부서를 칭찬했습니다. 지은이가 이끄는 팀이 사흘 만에 이렇게 큰 계약을 따내 회사에 큰 공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부서의 업무는 점점 더 많아졌고 팀도 3명에서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저는 팀 관리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자주 협력사와 업무를 조율해야 했고 가끔은 지방으로 출장도 가야 했습니다. 매번 출장 가기 전에는 미숙 아주머니에게 아기들의 주의사항을 미리 자세히 알려주었고 매일 밤에는 아기들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화면 속 아기들의 엄마, 엄마하고 부르는 모습을 보면 아무리 힘들어도 모든 것이 가치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기들이 2살이 되었을 때 회사 고위층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기존 재무총괄이 은퇴하게 된 것입니다. 이모는 다시 저를 찾아와 재무총괄로 승진시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일개 하위 회계사에서 고작 4년 만에 재무총괄이 되다니 이것은 제가 이전에는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모는 말했습니다. 지은 씨, 지난 4년 동안 당신의 성장은 모두가 지켜봤습니다. 전문 능력도 강하고 팀도 잘 이끌 수 있습니다. 재무총괄 자리는 당신에게 당연한 자리입니다. 저는 감격해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님, 재무총괄로 승진한 후 제 월급은 많이 올랐고 독립된 사무실도 배정받았습니다. 저는 집에서 아기들을 돌봐주던 미숙 아주머니를 입주 보모로 바꿨습니다. 덕분에 아기들이 밤에도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저도 더 안심하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유진 대리님이 저희 집에 아기들을 보러 왔습니다. 저희 집의 인테리어와 제 손에 들린 차키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이제 정말 달라졌네요. 집도 더 큰 곳으로 옮기고 차도 사고 일도 이렇게 잘하고 정말 고생 끝에 낙이 온 거네요. 저는 하은이를 안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유진 대리님 덕분이에요. 그때 저를 도와주시고 또 회사 임원들의 신뢰 덕분에요.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도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유진 대리님은 말했습니다. 주로 지은 씨 스스로 노력한 덕분이죠. 이렇게 유능하니 앞으로 분명 더 잘 될 거예요. 사실 저는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있었지만 더 많은 것은 제 스스로의 끈기 덕분이라는 것을요. 이혼 후 몇 년 동안 저는 울고 지치고 방언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 강해져야만 아기들에게 더 좋은 삶을 제공할 수 있고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저를 다시 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무총괄이 된 후 제 업무는 더 바빠졌습니다. 자주 각종 회의에 참석하고 각 부서와 업무를 조율해야 했으며 회사의 재무 전략을 수립하는 책임도 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매일 최대한 일찍 퇴근해서 아기들과 함께 밥을 먹고 놀아주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기들이 3살이 되었을 때 저는 그들을 아파트 단지 근처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그들의 작은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갔고 오후에는 그들을 데리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기들이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노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제가 유치원에 아기들을 데리러 갔을 때 선생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은이와 하준이 모두 정말 똑똑해요. 하은이는 동요를 많이 부르고 하준이는 시도 외울 줄 알아요. 정말 대단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주신 덕분이죠. 수고 많으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준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저 칭찬했어요. 착한 아이라고요. 저는 쪼그리고 앉아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준이 정말 잘했네. 엄마는 우리 하준이가 자랑스러워. 하은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하은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잘했어요. 오늘 친구 장난감 줍는 거 도와줬어요. 저는 아가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아가들의 롤모델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니까요. 제가 삶이 이렇게 평온하고 행복하게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회사에 새로운 협력 프로젝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협력사 대표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새로운 협력 프로젝트는 건축 자재 모여 회사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에서 파견된 대표가 저희 회사로 와서 업무 조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회의 당일 저는 10분 일찍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회의 자료를 막 정리하고 있는데 회사 프로젝트 매니저가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맨 앞에 걷는 남자는 다름과 함께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맨 앞에 걷는 남자는 정장을 깔끔하게 깔끔하게 빗어 넘겼는데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습니다. 5년 만에 만난 난 그는 크게 변한 것 같지 않았지만 눈가에 잔주름이 몇 개 더 생겼고 눈빛에는 예전의 풋풋함 대신 노련함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준영 씨도 저를 봤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멍해졌다가 눈빛에 놀라움이 가득했고 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가 웃으며 소개했습니다. 장 이사님, 이분은 협력사 대표이신 이준영 상무님입니다. 이번 프로젝트 업무 조율을 담당하십니다. 이 상무님, 이분은 저희 회사의 재무 총괄이신 지은 이사님입니다. 앞으로 재무 관련 업무는 두 분이 많이 소통하셔야 할 겁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손을 내밀고 직업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상무님, 안녕하세요. 지은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준영 씨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손을 내밀어 저와 악수했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약간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약간 불확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 씨. 정말 지은 씨예요. 지금 재무총괄이 된 거예요? 저는 손을 거두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이 상무님. 우선 회의부터 시작하죠. 타 이야기 있으면 회의 후에 나누죠.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최대한 집중하려고 노력하며 모두와 함께 프로젝트 세부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준영 씨의 시선은 계속해서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의문,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못 본 척하며 계속해서 팀원들과 재무 예산과 원가 관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모든 데이터와 모든 의견이 명확했고 참석한 모든 의견이 명확했고 회의가 끝나자 다른 사람들은 차례로 회의실을 떠났고 저와 준영 씨 둘만 남았습니다. 준영 씨가 제 앞으로 다가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제가 듣기로는 지은 씨가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제가 그의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 상무님, 우리는 지금 업무 관계입니다. 업무 이야기만 하죠. 사생활은 이야기할 기회 없습니다. 업무 관련해서, 더 관련해서, 거 관련해서, 더 관련해서 그 결혼 생활은 저에게 쓰라린 기억이었고 저는 오래전에 완전히 잊고 싶었습니다. 준영 씨는 잠시 멍해졌다가 얼굴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그저 좀 놀랐어요. 5년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많이 변해서 재무총괄까지 되다니.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늘 변하는 법이죠. 이 상무님, 저는 볼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말을 마치고 저는 회의 자료를 들고 회의실 밖으로 향했습니다. 문에 다다르자 균영 씨가 기다려 얼떨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결혼했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 그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으로 약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때 그렇게 쉽게 저와 이혼하더니 이제 와서 제가 결혼했는지 묻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말했습니다. 이 상무님, 그건 제 사생활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대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업무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아 물 한 모금을 마시자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준영 씨를 다시 만난 것은 예상 밖의 일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무덤덤함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를 보면 억울하고 슬펐지만 지금은 그저 평범한 협력사 대표일 뿐 예전 같은 감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후에 준영 씨가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정리한 프로젝트 제목, 요구 사항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메일을 다 읽고 나서 저는 그에게 답장을 보냈고 조정이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며 다음 날 오전에 만나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준영 씨는 제 사무실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제 사무실을 보며 말했습니다. 참 이사님, 사무실 정말 좋네요. 제 예전 사무실보다 훨씬 좋네요. 저는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상무님, 앉으세요.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죠. 업무를 논의하는 동안 준영 씨는 어제보다 훨씬 진지했습니다. 어제처럼 계속 저를 쳐다보지 않고 제모 요구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그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지은 씨, 아이가 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으로 약간 화가 났습니다. 그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가 사생활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사생활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는데도 그는 계속해서 물어왔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 사모님 이미 말씀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업무 이야기하죠. 업무 이야기하죠. 그 이후로 준영 씨는 정말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상 꺼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순조롭게 업무 소통을 마쳤습니다. 준영 씨가 떠날 때 그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사실 저는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제가 말했습니다. 이 상무님, 안녕히 가세요. 준영 씨는 한숨을 쉬고 제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아무런 파동도 없었습니다. 저는 저와 그 사이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고 지금 유일한 관계는 업무적인 협력 관계일 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영 씨가 우리 재회의 소식을 순자 씨에게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순자 씨가 제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팀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안내 데스크에서 전화가 와서 순자 씨라는 여성이 저를 찾는데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순자 씨라는 이름을 듣자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제 회사를 찾아왔지? 무엇 때문에 온 걸까? 저는 안내 데스크에 말했습니다. 회의 중이라 만날 시간이 없다고 전해주세요. 할 이야기가 있으면 제 비서에게 먼저 이야기하라고 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자 마음이 약간 짜증스러웠습니다. 순자 씨라는 이 여자는 예전에 저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대하더니 이제 와서 저를 찾아오는 것을 보니 분명 좋은 일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자 비서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전 이사님, 그 왕 여사님이 아직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꼭 이사님을 만나야 한다고 안 만나주면 계속 여기서 기다리겠다고 하네요.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가볼게. 로비로 가보니 순자 씨가 로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카락은 기름지게 빗어 넘겼으며 손에는 천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빠른 걸음으로 제 앞으로 다가와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오랜만이구나. 너 이제 정말 잘 나가는구나. 이렇게 대단한 이사님까지 되다니. 저는 그녀를 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왕 아주머니,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나요?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그녀는 이미 제 시어머니가 아니었고 심지어 아주머니라는 호칭조차 약간 버거웠습니다. 순자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널 찾아온 건 할 말이 있어서요. 우리 좀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할 수 없을까?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두 걸음 뒤로 물러나 거리를 유지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왕 아주머니,
당신과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세요. 저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순자 씨는 제가 냉담하게 나오자 얼굴에 미소도 조금 옅어졌지만 여전히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듣기로는 너에게 아이가 있다고 하던데 정말이니? 그 아이가 춘영이 아이니? 이 말을 듣자 제 마음속에서 불꽃이 일었습니다. 그녀가 이런 일까지 알아보고 심지어 제 회사까지 알아보고 심지어 제 회사까지 찾아와서 묻다니 정말 너무했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했습니다. 왕 아주머니, 제 아이는 이준영 씨와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순자 씨는 제가 화를 내자 떠나기는커녕 오히려 더 흥분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어떻게 관계가 없을 수가 있어? 네가 준영이랑 결혼 3년 만에 이혼하고 얼마 안 돼서 아이가 생겼잖아. 그 아이는 분명 준영의 아이야. 지은아, 그 아이는 우리 이씨 집안 아이이기도 해. 너 혼자 독차지할 수 없어.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헛소리하지 마세요. 당장 안 나가면 경비 부를 거예요. 순자 씨가 또 무슨 말을 하려는데 비서가 서둘러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사님, 나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경비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모두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순자 씨는 경비원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서야 마지못해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두고 봐. 이대로 끝낼 생각 마. 말을 마치고 그녀는 켠 가방을 들고 욕설을 중얼거리며 떠났습니다. 순자 씨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분노와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순자 씨라는 이 여자가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분명 이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또 저를 찾아와 괴롭힐 것입니다. 순자 씨가 떠난 후 저는 일부러 유치원 선생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입주 보모 외에는 누구도 하은이와 하준이를 데리러 올 수 없다고, 특히 순자 씨라는 여자는 절대로 아이들을 데려가지 못하게 해달라고요. 선생님은 책임감 있게 즉시 순자 씨의 인상착의를 기록했고 문학 경비원에게도 잘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순자 씨가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예 저희 아파트 단지로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저는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순자 씨가 경비실 옆에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 그녀는 즉시 빠른 걸음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아 몸을 돌려 옆으로 가려 했지만 순자 씨는 이미 제 팔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은아, 가지마. 할 이야기가 있어. 저는 힘껏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두 걸음 뒤로 물러나 거리를 유지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왕 아주머니, 당신과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제발 더 이상 저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순자 씨는 얼굴에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네가 왜 그렇게 말하니? 나는 준영이 엄마, 즉 네 전 시어머니잖아. 우리 어떻게 말해도 오랜 인연인데 몇 마디 이야기하는 게 뭐가 어때서. 오랜 인연이라는 세 글자가 그녀의 입에서 나오자 저는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녀가 저에게 이혼을 강요할 때는 왜 저를 오랜 인연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과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계속 이러시면 경비 부를 거예요. 순자 씨는 경비를 부른다는 말에 얼굴색이 변했지만 여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지은아, 네가 지금 잘 나가는 이사님이 돼서 돈도 많이 벌었겠지. 하지만 잊지 마. 그 두 아이는 준영이 아이고 우리 이씨 집안의 씨야. 너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차라리 준영이랑 같이 키우게 해. 우리 이씨 집안도 너를 도와줄 수 있어. 저는 거의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녀가 무슨 속셈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아이들을 빌미로 제 재산을 가로채거나 저에게 준영 씨를 돕게 하려는 속셈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왕 아주머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은 이준영 씨와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제 혼자만의 아이들이고 저는 그들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당신들 이씨 집안의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계속 헛소리 하시면 저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순자 씨는 제가 부드러운 말에 넘어가지 않자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그 아이들은 준영이 친자식인데 준영이가 아이들을 인정하지 못하려 하는 것은 아이들을 평생 아빠 없이 살게 하려는 거야. 너는 아이들을 해치는 거야. 그녀가 그렇게 소리치자 지나가던 이웃들도 모두 멈춰서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화가 나고 초조했습니다. 여기서 헛소리하지 마세요. 제가 언제 아이들에게 아빠가 없게 했나요? 아이들은 원래 이준영 씨와 관계없어요. 그때 아파트 경비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장 여사님, 무슨 일이세요? 이 여성분은 아시는 분이세요?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저는 이 사람 모릅니다. 계속 저를 귀찮게 하고 헛소리해요. 제발 이 사람을 쫓아내 주세요. 순자 씨는 경비원을 보고 다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 알아요. 제가 이 사람 전 시어머니예요. 우리 집안일이니까 당신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경비원은 저를 보고 다시 순자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집안일이든 아니든 아파트 단지 안에서 소리 지르고 싸워서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어서 돌아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순자 씨는 계속 말대꾸하려 했지만 경비원이 이미 그녀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못해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두고 봐. 이대로 끝낼 생각나. 말을 마치고 그녀는 마지못해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그녀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의 뻔뻔함에 화가 났고 앞으로 또 저를 귀찮게 하거나 심지어 아이들에게 해를 끼칠까봐 두려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이 일을 입주 고모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을 데리러 갈 때 더 주의하고 순자 씨를 보면 즉시 저에게 전화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순자 씨는 아파트 단지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회사에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드디어 포기했다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일과 아이들을 돌보는 생활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유치원은 오후 3시간에 파했고 평소에는 보모 미숙 아주머니가 아이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저는 오후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미숙 아주머니에게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곧장 집으로 돌아와 아파트 단지 안에서 머물지 말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집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즉시 저에게 보내달라고요. 미숙 아주머니는 알겠다고 하은이와 하준이를 잘 돌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몇 시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미숙 아주머니의 메시지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톡을 아무리 뒤져도 아무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제 마음이 조금 불안해져 서둘러 미숙 아주머니에게 전화했지만 전화벨을 몇 번 올리다가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주임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내내 미숙 아주머니에게 계속 전화했지만 여전히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아파트 단지 관리 사무소에 전화해서 저희 집에 누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관리 사무소에서는 CCTV에 미숙 아주머니와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는 모습이 찍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목구멍까지 치솟았고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순자 씨가 아이들을 데려간 건가? 저는 최대한 빨리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차가 멈추기도 전에 미숙 아주머니가 아파트 단지 입구 계단에 앉아 비통하게 울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서둘러 차에서 내려 달려가 그녀의 팔을 잡고 물었습니다. 미숙 아주머니, 아이들은요? 하은이랑 하준이는요? 여기서 왜 울고 있어요? 미숙 아주머니는 저를 보자 더 심하게 울었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장 이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끌려갔어요. 제 머릿속이 윙 하고 울렸고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옆 기둥을 붙잡고 겨우 버티며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끌려갔어요? 무슨 일이에요? 자세히 말해봐요. 미숙 아주머니는 눈물을 닦아내며 말했습니다. 제가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아파트 단지 근처 시장 입구에 도착했어요. 아이들에게 작은 케이크를 사주려고 아이들을 제 옆에 세워두고 제가 케이크를 고르는데 고개를 돌리니 어떤 할머니가 아이들을 잡고 승하차로 가는 게 보였어요. 제가 서두러 달려가 아이들을 잡고 승하차로 가는 게 보였어요. 제가 서두려 했는데 그 할머니 힘이 엄청 세고 남자 한 명을 불러서 저를 밀어 넘어뜨렸어요. 제가 겨우 일어났을 때 승하차는 이미 가버렸어요. 역시 그 여자였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녀가 이대로 포기하지 않을 줄 알았지만 설마 아이들을 납치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2에 전화했습니다. 112에 전화했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승합차를 타고 갔어요. 그들은 승합차를 타고 갔어요. 방금 30분 전에 행복아파트 근처 시장 입구에서요. 아이들을 납치한 사람은 시장 입구에서요. 경찰은 저에게 진정하라고 말하며 즉시 출동할 테니 제자리에서 기다리면서 더 자세한 내용을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준영 씨에게도 전화했습니다. 그가 이 일에 가담했는지 아닌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전화는 금방 연결되었고 준영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 씨, 무슨 일이에요?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이준영 씨, 당신 엄마가 제 아이들을 데려갔나요? 당장 아이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세요. 안 그러면 당신들과 끝까지 갈 거예요. 준영 씨는 잠시 멍해졌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어떻게 지은 씨 아이들을 데려가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엄마를 못 봤어요. 엄마가 저한테 이런 말 한 적 없는데. 말 안 했다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 여자가 아이들을 납치할 정도인데 당신한테 말할 리가 있겠어요? 이준영 씨, 제가 경고하는데 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다치면 저는 당신한테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당신도 무사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당신도 무사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더 이상 그와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미숙 아주머니에게 사건 경위를 자세히 물었고 시장 CCTV를 확인했습니다. CCTV에는 순자 씨와 그 남자가 아이들을 납치하는 과정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승합차 번호판도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번호판을 조회하여 이 승합차가 준영 씨의 삼촌인 이대호 씨의 차량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경찰은 즉시 준영 씨에게 연락하여 수사에 협조한 즉시 준영 씨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순자 씨에게 전화했지만 순자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준영 씨는 다시 이대호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대호 씨는 처음에는 숨기려 했지만 경찰의 추궁 끝에 결국 실토했습니다. 그들이 아이들을 교회의 폐공장으로 데려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병력을 조직하여 저와 준영 씨를 데리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제 마음속에는 큰 돌덩이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해서 아이들만 무사하면 되라고 되뇌었습니다. 심지어 마음속으로 아이들만 무사히 돌아올 수 있다면 순자 씨가 어떤 요구를 해도 다 들어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1시간쯤 후 우리는 드디어 그 폐공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조용히 공장을 포위하고 천천히 접근했습니다. 멀리서도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이와 하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뛰쳐들어가고 싶었지만 경찰이 칼을 막았습니다. 경찰이 저를 막았습니다. 경찰이 저를 막았습니다. 흥분하지 마세요. 몇 분 후 경찰은 안에 순자 씨와 이대호 씨 2명만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격했습니다. 곧이어 순자 씨의 고함 소리와 이대호 씨의 애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경찰을 밀치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하은이와 하진이가 의자에 묶여 울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달려가 그들을 힘껏 안고 몸에 묶인 밧줄을 풀었습니다. 하은이와 하진이는 저를 보자 더 심하게 울었습니다. 그들은 제 목을 꼭 끌어안고 엄마, 나 무서웠어. 그 할머니 너무 무서웠어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어. 이제 괜찮아. 아무도 너희를 다치게 할 수 없어. 경찰은 순자 씨와 이대호 씨를 체포했습니다. 순자 씨는 계속해서 발버둥 쳤습니다. 그녀는 저를 노려보며 증오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너무 좋아하지 마. 그 두 아이는 우리 이씨 집안 아이들이야.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는 차갑게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아이들을 납치한 것은 이미 법을 어긴 것입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오직 법의 심판뿐입니다. 당신은 평생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을 거예요. 준영 씨는 체포된 순자 씨와 이대호 씨를 보고 다시 제 품에 안긴 아이들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 앞으로 다가와 저에게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저는 그를 보기도 싫었습니다. 아이들을 안고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저는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순자 씨와 이대호 씨가 저와 아이들에게 입힌 상처는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직 법이 그들에게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 그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은이와 하준이를 데리고 폐공장에서 나온 후 저는 즉시 그들을 겨원에 데려가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두 아이 모두 그저 놀랐을 뿐이고 몸에 몇 군데 경미한 찰과산이 있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조마조마했던 마음을 겨우 놓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두 아이를 안고 밤새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또 조금이라도 다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파출소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해달라고 했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하자 경찰은 저에게 순자 씨와 이대호 씨가 아이들을 납치한 사실을 이미 시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아이들을 납치하여 저에게 아이들을 이씨 집안에 맡겨 키우게 하고 이씨 집안이 지난 몇 년간 잃어버린 손주에 대한 보상금도 달라고 강요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대호 씨는 순자 씨의 말에 속아 그저 이씨 집안의 아이들을 되찾는 것을 돕는 줄 알았지 법을 어기게 될 줄은 몰랐다고 후회했습니다. 경찰은 또 저에게 순자 씨의 거주지에서 저와 아이들의 사진, 그리고 저희 집 주소, 아이들 유치원 정보 등 많은 것을 찾아냈다고 말했습니다. 분명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행히 경찰이 제때 아이들을 찾아냈지. 그렇지 않았다면 무슨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하고 파출소를 나서자 준영 씨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서둘러 다가와 얼굴에 미안함이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은 씨, 미안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엄마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엄마가 이런 일을 저질렀고 지은 씨와 아이들이 이렇게 큰 상처를 받게 하다니. 저는 그를 보며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이 말했습니다. 이준영 씨,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죠? 당신 엄마가 저지른 이런 일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녀는 제 아이들을 다치게 했으니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준영 씨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제가 이미 경찰에 말했어요. 모든 배상 책임을 지겠다고요. 지은 씨가 엄마를 용서해준다면 용서해달라고요?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몇 단계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제 아이들을 납치했고 제 아이들을 납치했고 제 아이들이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입을 뻔했어요. 당신은 제가 어떻게 그녀를 용서하라는 거죠?
말을 마치고 저는 더 이상 준영 씨를 신경 쓰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그와 어떤 식으로든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은 이미 저와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앞으로의 나날, 저는 아이들을 돌보면서 경찰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은 하은이와 하준이가 납치당한 후 예전보다 더 소심해졌고, 밤에는 자주 악몽을 꾸며 울면서 잠에서 깬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 특별히 장기 휴가를 내고 집에서 두 아이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고 그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주면서 조금씩 그들의 심리적 상처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한 달쯤 후 법원에서 순자 씨와 이대호 씨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순자 씨는 여전히 뉘우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저 집안 아이들을 되찾고 싶었을 뿐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대호 씨는 계속해서 참여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대한민국 형법 제287조에 따라 순자 씨와 이대호 씨가 납치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순자 씨는 주범으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고 이대호 씨는 종범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드디어 안도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합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준영 씨는 직접 납치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순자 씨가 저를 귀찮게 할 때 제때 제지하지 않았고 심지어 저희 집의 일부 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어 경찰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가 다니던 회사도 이 일 때문에 그를 원래 직위에서 해고하고 멀리 떨어진 지사로 발령냈습니다. 그가 떠날 때 매우 초라했고 예전의 기세등등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준영 씨에게 너무 잔인하다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제가 가장 지지가 필요할 때 저를 포기했고 그의 엄마가 저를 다치게 할 때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날 그의 말로는 모두 그 자신이 자초한 일이지 저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은이와 하준이는 점차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매일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제잘거리며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하은이는 새로 배운 동요를 불러주었고 하준이는 갓 배운 시를 외워주었습니다. 그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고생이 가치 있다고 느꼈습니다. 회사도 저를 특별히 배려하여 근무 시간을 조정해 주어 제가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유진 대리님도 아이들과 함께 저희 집에 놀러 왔고 두 아이는 하은이와 하준이와 금세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집에는 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하은이와 하준이를 데리고 공원에 놀러 갔습니다. 그들이 잔디밭에서 뛰어놀고 장난치는 모습을 보며 햇살이 그들의 몸에 따뜻하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의 가족 사진을 만졌습니다. 그것은 저와 두 아이가 얼마 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우리는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의 고통은 이미 지나갔고 앞으로의 나날은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앞으로의 나날은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것. 저는 두 아이를 데리고 행복하게 살며 그들에게 최고의 삶이며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끈기 있게 노력하면 반드시 희망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저는 이혼 후 제 인생이 암흑으로 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 명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에서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그때 저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에 굴하지 않았던 것을 매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충분히 노력한다면 당신만의 멋진 인생을 반드시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